호텔 입구에서 웃고 있는 내 얼굴, 차 안에서 그 남자랑 입 맞추는 모습, 내가 없는 동안 이 집에 드나든 그 인간, 그리고 내가 10년간 모은 돈, 전부 내가 무너뜨린 거야. 그날 밤 나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수십 장의 사진이 날아갔고 가족 모두의 표정이 굳었다. 아내는 입을 열지 못했고 장인은 당황했고 장모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믿음도, 감정도, 가정도. 이 이야기는 아내의 외도와 배신, 그리고 남편의 조용하지만 치밀한 복수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바람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돈은 나중에 벌면 된다고.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부숴놓고 그대가 없이 끝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아내는 남편의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출세가 빠르지 않다는 이유로 더 나은 인생을 꿈꾸며 그 남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남편은 조용히 모든 증거를 모았다. 은행 내역, 사진, 통화 녹음, GPS 기록. 그 누구보다 차갑게, 치밀하게. 그가 입을 열었을 땐 이미 끝은 정해져 있었다. 미안하다고? 그 말 한마디로 끝났으면 경찰도 법원도 필요 없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아무런 미련도 없이. 사랑했던 아내조차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복수는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모든 걸 잃었다. 남편도, 집도, 돈도, 신뢰도. 심지어 남편보다 조건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 스캔들이 아니다. 당연함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갉아먹은 사람에게 당연한 대가가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차갑고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실의 잔혹함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유진의 부모는 평온한 얼굴로 예능 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 옆에 놓인 과자 봉지엔 손때가 묻어 있었고 달그락대는 젓가락 소리가 그 평화를 완성해주는 듯했다. 오늘 저녁은 뭘 할까? 장모가 무심코 내뱉은 말.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다. 쿵, 쿵, 쿵. 낮고 무거운 발소리가 현관에서부터 거실까지 울렸다. 다녀왔습니다. 평소처럼 상냥하게 인사하며 들어오던 내가 아니었다. 내 목소리는 싸늘했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유진은 내 기척을 느끼자마자 눈동자가 흔들렸고 장인과 장모 역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나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서유진, 얘기 좀 하자. 손에 쥐고 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무거운 소리가 났고 장인은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다. 서류 속에서 사진들이 쏟아졌다. 내가 직접 인쇄해 정리한 자료들. 호텔 정문 앞에서 웃고 있는 유진과 한 남자. 차 안에서 고개를 맞댄 채 웃으며 입을 맞추고 있는 장면. 레스토랑, 길거리, 주차장. 날짜와 시간까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다. 이게 다가 아니야. 나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다. 우리 공동명의 통장이었다. 결혼 전에 내가 10년간 모아온 5천만 원. 그 돈이 통장 잔고에서 사라져 있었다. 설마 당신 이 돈도 몰래 쓴 거야? 내 말에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내가 출장 간 사이에 몇 번이나 ATM에 다녀온 기록 다 확인했어. 나는 잔액 인출 내역서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처음엔 당신 옷이랑 가방, 부모님 외식이니 뭐니 100만 원 정도. 그 다음은 실례지만 처가집 지붕 공사에 200, 차 바꾼다고 또 200. 장인은 고개를 숙였고 장모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당황스럽고도 억울한 기색이 섞여 있었다. 유진이 작게 중얼였다. 조금 쓴 게 뭐 어때서 집수리는 필요했고 아버지 차도 너무 오래된 거였잖아.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내쉬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 표정, 태도 전부가 낯설었다. 사랑했던 아내는 사라지고 내 돈을 함부로 쓰고 내 눈을 피하며 다른 남자와의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그 여자가 거기 있었다. 요즘 유난히 큰 돈을 쓰더니 결국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5천만 원을 다 써버린 거였구나. 내 목소리는 더 차가워졌다. 유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는 오히려 나를 노려보듯 말했다. 얘기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같이 사는 부부인데 집수리나 부모님 차 교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정당하다는 듯한 말투. 마치 내가 쪼잔한 사람이라 뭐라 한다는 식이었다. 나는 테이블을 짚고 일어났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다. 장인과 장모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았다. 박준호, 당신이 그 인간을 우리 집에 들였던 것도 다 알고 있어. 유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장인과 장모의 안색도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나는 말을 이었다. 대학교 친구라며? 내가 없을 때마다 주 3회씩이나 그 놈을 이 집에 불러들였지. 내 방, 내 의자, 내 식탁에서 그 인간과 웃고 떠들고 밥까지 먹고. 장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그냥 예전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그렇게 자주 옵니까? 그것도 나 없는 시간에만 골라서요? 장인은 허둥지둥 말했다. 장인은 허둥지둥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불안과 당황, 그리고 조심스러운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결국 불륜을 돕게 된 셈입니다. 그게 당신들이 한 일이에요. 장인이 벌떡 일어섰다. 지금 뭐라고 했나? 내가 우리 가족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그의 목소리가 격해졌다. 그러나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서유진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그건 내 멋대로 판단하는 거잖아. 나는 장인을 찬 눈으로 바라봤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말 돌리지 마세요. 증거라는 것도 조작될 수 있는 거잖아. 그는 소리를 높였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당신들하고 한 지붕 아래 산다고 이걸 다 참고 넘어갈 줄 알았나요? 장인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면 말 좀 조심해. 그 말에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가족? 그 단어 하나에 그간 쌓여있던 분노가 터졌다. 나는 장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눈빛은 차가웠고 말 대신 고요한 분노가 맴돌았다. 순간 장인은 나의 시선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거실 전체에 정적이 흘렀다. 유진과 장모도 숨을 죽인 채 나를 바라봤다. 이게 가족입니까? 내 목소리는 낮고 떨림 없었다. 가족이 가족을 속이고, 가족이 가족의 돈을 몰래 쓰고, 가족이 가족에게 이렇게 비수를 꽂습니까? 나는 테이블을 향해 성큼 걸어가 그 위에 놓인 컵을 밀어냈다. 작은 충격음과 함께 유리잔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유진이 놀라 그만해라고 외쳤지만 이미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차가워졌다. 나는 벽을 향해 주먹을 쥐었지만 치지는 않았다. 대신 주먹을 내린 채 고개를 들었다. 내가 매달 10만 원짜리 용돈으로 살림하고 당신들 밥 먹이고 부모님까지 챙기며 참고 살았다. 그 대가가 이거야? 목소리는 갈라졌다. 수년간 쌓인 분노와 피로, 자괴감이 문장 하나하나에 녹아 있었다.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이고 내 돈으로 처가 가족차 바꾸고 집 고치고 여행 다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장인은 소파에 주저앉았고 장모는 눈가를 닫고 있었다. 유진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떨군 상태였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2층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짐을 싸야 했다. 발소리를 크게 내며 계단을 올라가 옷장을 열었다. 캐리어에 옷과 서류를 차례로 넣었다. 그 소리를 듣고 유진이 헐레벌떡 올라왔다. 잠깐만, 도연씨, 어디가? 이렇게 나가면 정말 끝이잖아. 나는 조용히 캐리어를 닫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이미 끝났어. 지금 와서 대화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1층으로 내려왔다. 장인과 장모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나는 장롱 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금고를 꺼냈다. 그 모습을 본 유진이 다급히 달려왔다. 그건 내 거야.
그녀가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조용히 물러섰다. 내가 번 돈이 왜 내 거야? 결혼했다고 내 재산이 자동으로 공유되는 줄 알아? 그때 장인이 조심스레 말했다. 도연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가족? 그 단어 이제 그만 써주세요.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내 다리를 붙잡으며 애원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 유지도 안 돼.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어져.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내며 한마디를 남겼다. 그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녀의 울음은 더 이상 내 귀에 닿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허공을 붙잡았지만 결국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도연 씨, 제발 가지 마.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 떨리는 목소리, 울음 섞인 애원. 하지만 나는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잘 있어. 그리고 문이 닫혔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은 어느새 어둑해져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숙소로 향하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다. 그날 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몇 시간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자 반복해서 울렸다. 아마 장모나 장인의 번호였을 것이다. 나는 응답하지 않았다. 통할 말은 더 이상 없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아, 유진이네 집에서 전화 왔더라.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하기보단 차가운 현실 확인에 가까웠다. 그녀 역시 이미 모든 걸 눈치챘을 것이다. 며칠 뒤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다. 유진이한텐 다시 연락하지 마. 그 애한텐 실망했다. 그 말은 내게 마지막 확신이었다. 이제 그 가족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믿음도, 연민도, 변명도. 그날 밤 유진은 결국 박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들켰어. 남편이 집 나갔어. 이제 큰일 났어. 그녀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그에게 매달렸다. 냉철하고 성공적인 엘리트 남자. 대기업 본사의 부장, 연봉도 내 2배. 말 잘하고 센스 있고 부모에게도 친절했던 그 남자. 유진은 굳게 믿고 있었다. 준호 씨만 있으면 괜찮아. 이혼하고 위자료 좀 받으면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부모도 한마디 보탰다. 그 사람 조건도 좋고 인성도 괜찮잖아. 도연이보다 100배는 낫지. 오히려 잘 된 거야. 이번 기회에 그쪽으로 인생을 아예 옮겨. 그날 밤 그들은 테이블에 앉아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이다. 남편이 테이블 뒤엎고 아버지를 밀쳤잖아. 그건 명백한 폭력이지. 증거로 쓸 수 있어. 정신적 피해 주장해서 위자료 청구하면 당분간은 생활비 걱정 없겠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 이름은 이미 과거형이었다. 나는 그저 실패한, 끝난 존재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 그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의 휴대폰 화면엔 박준호라는 이름이 떴다. 유진은 조심스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잘 처리됐어? 잠시 침묵. 그리고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평소와 전혀 달랐다. 큰일 났어. 그 한마디에 유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준호의 목소리는 평정을 잃고 있었다. 오늘 내 남편이 우리 회사에 왔어.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회의 도중 상무님이 날 부르더니 회의실에 갔더니 내 남편이 거기 앉아 있더라. 그리고 바로 사진을 꺼냈어. 준호는 말을 이어갔다. 호텔 정문, 차 안, 입맞춤, 레스토랑. 전부 날짜 찍혀 있었고 말투는 무서울 만큼 침착했어. 이게 불륜의 증거입니다. 그 한마디에 상무님 얼굴이 싸늘해지더라. 유진은 입을 막았다. 무릎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법적 조치를 취할 거래.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개입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손해배상 절차 진행 중이래. 그렇게 말하고 깍듯이 인사하고 나가더라. 상무님은 말 없이 나가셨고 다른 임원들은 나를 피하듯 조용했어.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모든 걸 준비해왔다는 사실을. 그녀도, 그녀의 가족도, 준호도 모두 나를 얕잡아 봤다. 어리숙한 남편, 눈치 없는 사람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정확하게 끝을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변호사 선임했고 위자료 포함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 한마디가 끝난 후 유진과 가족의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초조해했고 결국 변호사를 찾기로 결정했다. 장인이 나지막이 말했다. 예전에 내가 다니던 회사에서 법무자문을 맡았던 분이 있어. 사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니까. 이번 일 사정 설명하면 이해해 줄지도 몰라. 그 이름은 정철수 변호사. 장인이 오래 알고 지낸 개인 인맥이었다. 다음 날 그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처음엔 정 변호사도 온화한 표정으로 맞이했다고 한다. 유진 씨, 많이 놀랐지요.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무슨 일인지 대강은 알고 있어요. 유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제 괜찮아질 거야.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생겼어. 그러나 그것도 잠시. 정 변호사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먼저 사실대로 다 말해주세요.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는 게 있으면 저도 제대로 조언을 못합니다. 유진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불륜을 했어요. 상대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고 6개월 정도 관계가 있었어요. 정 변호사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남편의 통장에서 돈도 썼어요. 결혼 전 저축이었는데 대략 5천만 원 정도. 그 순간 정 변호사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남편에게 용돈은 얼마나 줬습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 변호사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긴 침묵. 그리고 길고 깊은 한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소리는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 유진과 장모는 눈이 동그래졌다. 불륜 증거가 있고 금전 사용 내역도 명확하고 심지어 아내가 남편에게 터무니없는 생활비만 주면서 몰래 쓴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는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으며 말했다. 이건 법적으로도 사회 통념상으로도 어느 각도로 봐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장모가 다급히 말했다. 그 사람이 딸을 밀치고 테이블을 엎고 아버지를 밀쳤어요. 그건 폭력 아닙니까? DV 아니에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건 외도와 금전 사용을 안 뒤에 벌어진 반응이죠. 게다가 그 순간을 영상으로 찍거나 진단서라도 있어야 증거가 되는데.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감정적 폭발은 DV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주장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마지막 말은 그들에게 선고나 다름없었다.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저는 맡지 않겠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장인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장모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모두 사무실을 나섰다. 바깥 공기는 더 차가웠고 그들의 희망은 한 줄기 시오라기처럼 끊어져 버렸다. 그들은 나를 막기 위해 마지막 희망이던 변호사에게 매달렸지만 그조차도 이 사건은 맡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고개를 저었다. 모든 길이 막힌 순간이었다. 그리고 내가 준비해둔 진짜 반격이 도착했다. 며칠 뒤 그들의 우편함에 법무법인 이정훈에서 보낸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서류 표지엔 선명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혼 조정 및 손해배상 청구 관련 출석 요청. 그 종이를 받은 유진의 손이 덜덜 떨렸다고 한다. 그녀는 즉시 부모와 상의했다. 이건 무시하자. 사정이 있다고 말해. 우린 아직 준비도 안 됐는데. 하지만 그날 밤 내 쪽 변호사인 정철민 변호사가 전화를 걸었다. 서유진 씨 되시죠? 저는 법무법인 이정훈의 정철민 변호사입니다. 매우 공손한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차가움이 묻어 있었다. 내일로 예정된 출석 관련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실 경우 의뢰인은 조정 없이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송이요? 네. 그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소송 비용과 지연 이자까지 추가됩니다. 유진은 전화를 움켜쥔 채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했을 것이다. 다음 날 그들은 약속된 시간에 조정 사무실에 나타났다. 서울 법무타운 17층 회의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나는 정장을 입고 정자세로 앉아 있었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들어왔다. 그 뒤를 장인, 장모가 따라왔다. 그리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은 한 남자. 박준호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하얗게 질린 안색, 움푹 들어간 눈, 잔뜩 굳은 어깨,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다. 내 눈은 그들 중 누구 하나도 마주치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넘겼고 변호사가 대신 설명했다. 의뢰인 측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정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나열했다. 호텔 입장 사진, 차량 내 밀착 사진, 레스토랑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모두 날짜와 시간 스탬프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첫 번째,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두 사람의 외도는 명백하며 증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두 번째, 김도연 씨의 결혼 전 저축액 무단 인출 건입니다. 총액 5천만 원이 명확한 동의 없이 출금되었으며 관련 은행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변호사는 손가락을 펴며 말을 이어갔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따라 의뢰인은 다음을 청구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손해금 반환 5천만 원, 총액 1억 원, 공동책임 청구 대상 서기석, 정미숙 장인 장모. 1억. 유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장인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잖아. 정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불륜 위자료는 법원 판례상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금전 무단 사용은 전액 반환이 원칙입니다. 장인어른, 감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감정과 별개입니다. 그 말에 아무도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말이 아닌 법으로 말할 시간이었다. 불륜 위자료는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무단 출금은 전액 반환이 기본입니다. 오히려 이건 합리적인 수준입니다. 정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잔혹할 정도로 담담했다. 유진의 가족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다. 장인은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지만 그 말은 공허했다. 우리에겐 그런 돈 없어.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럼 소송으로 갑시다. 내 말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덧붙였다. 소송이 진행되면 지연 손해금과 변호사 비용까지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진은 내 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부탁이야. 우리 얘기 좀 해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나는 그녀를 보지도 않았다. 미안하단 말로 끝날 거였으면 경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짧은 말. 하지만 그 말이 그 무엇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절대 용서 안 합니다. 당신들, 내가 받은 모욕 그대로 갚아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유진은 바닥에 엎드려 내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냉정하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뒤로 넘어졌고 장모가 급히 달려왔다. 유진아, 그만해.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나는 입을 다물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섰다. 그 누구도 나를 붙잡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뒤 유진은 준호에게 다가갔다. 준호 씨, 당신은 어떻게 됐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 담겨 있었다. 회의 내내 준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조용히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끝났어. 끝났다니 무슨 뜻이야? 나도 위자료 4천만 원 청구받았고 아까 이 자리 오기 전에 이미 사인했어. 유진은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빨리?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너희 남편이 회사로 찾아온 날부터 지옥이었어. 상무 앞에서 사진 내놓고 설명하는데 모든 임직원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엘리베이터 타도 다들 나 피하고 땅에선 누구도 옆에 안 앉아. 회의실에선 말도 안 걸어. 유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준호의 말은 계속됐다. 며칠 뒤 인사팀에서 부르더라. 그날 회의 중에 카카오톡으로 내 메시지 받았던 거. 그것도 전부 캡처돼 있었어. 근무 시간에 불륜한 게 문제였대. 결국 해고 통보받았어. 정직이 아니라 징계 해고야.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웃지도 않고 덧붙였다. 퇴직금도 못 받아. 어차피 그거로 위자료 내야 하니까 상관없지만 그의 얼굴엔 자조와 파멸의 기운이 가득했다. 이제 그들 중 누구도 나를 바보라 부르지 않았다. 아니, 이제는 감히 이름조차 꺼낼 수 없는 존재가 내가 된 것이다. 4천만 원 위자료는 어떻게 감당할 거야?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준호는 고개를 돌린 채 짧게 대답했다. 모자라는 건 대출이라도 받아야지.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단 일자리부터 구해보고 그 다음은 소비자 금융이라도. 이율은 높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무너져 내릴 듯 떨렸다. 난 이제 진짜 끝이야. 대기업에서 승진길만 걷고 있었는데 그는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며 말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는 그렇게 무겁게 회의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더 이상 자신감 넘치던 엘리트 남자가 아니었다. 그저 완전히 무너진 한 인간일 뿐이었다. 다음날 오후 유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준호. 그녀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혹시 뭔가 방법이라도 생긴 거야?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절망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이제 진짜 끝났어. 목소리는 전날보다 훨씬 더 힘이 없었고 거의 울먹이는 상태였다. 무슨 일이야?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집에도 들켰어. 네, 남편이 내 집으로 증거사진을 보냈더라. 유진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어젯밤 와이프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대. 준호의 말은 끊어질 듯 이어졌다. 열어보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사진이 한가득. 그 다음은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다가 사진을 보더니 표정이 딱 굳더라. 이 여자 누구야? 그 한마디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아내는 울고 소리치고 접시를 던지면서 소리 질렀어. 10년간 믿었는데 왜 배신했냐고.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그날 밤 와이프는 짐 싸서 본가로 갔어. 그리고 오늘 아침 이혼 서류가 등기로 도착했어.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게 다가 아니야. 위자료 2천만 원 청구해 재산 분할로 저축의 80%를 넘기게 됐어. 80%?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1억 원. 8천만 원이 그녀 몫이야. 박준호는 웃지도 못한 채 말했다. 이제 남은 건 빚뿐이야. 빚 갚으려고 다시 뛰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더는 미련도 없었다.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였다. 유진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그는 먼저 말을 이었다. 나는 너희 남편한테 가서 직접 사과할 거야.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싶어. 내가 가벼웠고 경솔했고 김도연과 너 모두를 배신했으니까.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희망을 깨부쉈다. 서유진 씨. 그의 말투가 딱딱해졌다. 이젠 당신이랑 엮이고 싶지 않아. 뭐라고? 이 불륜 때문에 나는 모든 걸 잃었어. 아내, 집, 돈, 직업, 자존심.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린 이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마무리되었다. 그냥 놀았던 거였어.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뚝! 통화가 끊겼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유진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고 내려앉았다. 이 불륜 때문에 난 전부를 잃었어. 박준호의 마지막 말은 냉정하고 분명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우리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놀았던 거였어. 사랑 같은 건 없었어. 뚝!
통화음이 끊기는 순간 유진은 휴대폰을 쥔 채로 멍하니 굳었다. 그날 밤 그녀는 부모와 머리를 맞댔다. 1억 원이라는 위자료는 그들의 삶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이런 돈, 우리에겐 감당이 안 돼. 장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고 장모는 연신 눈물을 닦았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유진은 조용히 중얼였다. 김도현,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다시 얘기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 말에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진심으로 사과하면 한 번쯤은 마음을 풀 수도 있지 않을까. 장인은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 같이 가자. 회사 앞에라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자.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내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내부 보안이 철저한 회사였기에 접견 요청은 거절당했다. 개인적인 일로는 면담이 불가합니다. 응대 직원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부탁했다. 재발효 가족 문제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얼마 후 경비를 지나 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의 눈빛은 애원으로 가득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만 던졌다. 무슨 일인데?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 나는 말없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급히 따라붙었다. 그리고 근처의 조용한 공원 벤치 앞에 도착했다. 나는 서서 그들을 내려다봤다. 그 순간 유진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이제 자존심 따위는 없었다. 제발 용서해줘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어을 땅에 받고 우는 그녀. 그 옆에 장모도 무릎을 꿇고 같이 머리를 숙였다. 우리 유진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장인마저도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공원 벤치 앞에서 세 사람은 내 앞에 엎드려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댔지만 그들은 더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내 눈은 차갑게 흔들리지 않았다. 기억나요? 나한테 저런 연봉으로는 가족 부양도 못하겠다고 했던 말. 결혼해준 걸 감사하라면서 비웃었던 거. 장인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그건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당신들이 말한 대로 감사할게요. 당신 딸과 결혼해서 외도당하고 통장 털리고 무시당한 그 모든 시간, 그 덕에 지금 나는 강해졌으니까. 그 말에 유진은 얼굴을 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이혼입니다.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나는 그들을 더 이상 볼 이유도 없었다. 용서는 안 해요. 이건 끝이에요. 나는 돌아섰다. 그들 셋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채 내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6개월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유진과 그 가족은 1억 원의 손해배상에 합의했다. 박준호의 전처로부터는 추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았다. 그 결과 그들은 실거주 중이던 단독주택을 팔았다. 재산은 모두 사라졌고 가족은 좁은 공공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그들의 과거의 일상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유진의 가족은 결국 집을 팔았다. 30년 넘게 살아온 단독주택. 감정가보다 낮은 5천만 원의 헐값으로 매도됐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총 1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그들은 남은 7천만 원을 고금리 대출로 메꿨다. 장모는 울면서 이삿짐을 정리했고 장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짐을 날랐다. 그들이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 외곽의 40년 된 임대 아파트. 좁고 낡았으며 옆집 소음까지 들릴 만큼 벽이 얇았다. 세 식구는 그곳에서 서로 부딪히며 살아야 했다. 남은 빚을 갚기 위해 가족 모두가 일터로 나갔다. 유진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건물 청소, 장모는 마트와 도시락 공장, 그리고 당뇨병으로 조기 퇴직했던 장인까지 신문 배달과 건물 경비를 시작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비 오는 아침에도 신문을 돌리는 그의 등을 보며 유진은 말없이 눈물을 삼켰다. 식탁에는 항상 시들한 콩나물국과 할인 반찬,
입던 옷은 헌옷 가게와 리사이클 샵에서 구입한 것들. 다 너 때문이야. 장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진을 쏘아붙였다.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김도연 씨 같은 사람을 내가 왜 그랬어? 장인도 차갑게 말했다. 그 사람 같은 사위를 내가 밀어냈어. 그 대가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그들의 집 안은 언제부턴가 서늘한 기운과 냉담한 침묵만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쓰러졌다. 당뇨에 스트레스에 과로까지 겹쳐 심근, 경색, 응급수술은 성공했지만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다시는 무리한 노동은 안 됩니다. 장인은 병원 침대 위에서 유진을 조용히 불렀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도연이 그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런 사람을 소중히 못했던 게 결국 내 인생까지 망쳤구나.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제야 뼛속까지 느꼈다. 병실 창밖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려 있었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때 김도연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감사할 줄 알았더라면, 불륜 같은 건 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그 모든 만약은 이미 지나간 계절이었다. 그녀가 망쳐버린 것은 단지 결혼 생활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였다. 그날 이후에도 유진은 여전히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청소도구를 챙기며 출근 준비를 했다. 아침은 늘 어두웠고 조용했고 그 어떤 희망도 없었다. 그리고 김도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